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인권, 그리고 함께 사는 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만나 뵙게 된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있어가지고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랑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장애인권법센터라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법률사무소는 뭐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뭐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인권 침해, 차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 그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무료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전화를 주시던데 일반 사건은 하지 않고요. 그런 그 인권 침해, 차별 관련된 사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장애인 동료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요거 보시면서.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럼 장애인들은 뭐 하고 먹고 살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사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자기가 직업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수익 활동을 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일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히 궁금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나랑 같이 일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막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특히 일터 안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주토피아. 들어는 보셨죠?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신 스틸러가 나옵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동물 중에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늘보가 일하는 관공서가 나와요. 무슨 자동차 이렇게 등록하고 조회하고 이런 사무실로 보이는데 거기에 그 모든 근로자가 나무늘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답답해해요. 막 도장 하나 찍을 때도 이렇게 쿵 이렇게 찍지 못하고 이렇게 쿵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게 찍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막 답답하고 막 그런 뭐 민원 막 유발되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건 이 조금 업무 처리가 느리고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 어쩌면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비장애인들이 볼 때 발달장애인이 좀 일도 뭐 느리게 배운다던가 뭐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숙련을 해도 좀 느리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오버랩이 이렇게 딱 됐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그 관공서에 나무늘보만 근로자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어느 관공서나 아니면 어느 기업이나 어디에 내가 볼일을 보러 갔다. 그랬는데 거기 데스크에 있는 모든 직원이 다 발달장애인인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 아니고 그냥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그런 점에서 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꿈꿔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법률가여가지고 원래 법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법률가가 하는 법교육이 원래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법률을 좀 보여드립니다. 법률에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장애인 복지법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 장애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요 말이 바로 딱 들어오시나요? 예. 뭔가 딱 이게 이해가 되고 이러진 않죠. 제가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 이름이 겁나 길죠? 예, 이름이 엄청 길어서 줄여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장애가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며 그게 장애래요. 이렇게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뭔가 좀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대충 이렇게 겹치는 단어들이 있죠. 뭐 신체적, 정신적, 뭐 장애, 뭐 손상, 기능 상실, 뭐 이런 걸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뭔가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들은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 몇 센치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은 나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예, 누군가 내 학교 뭐 같이 다녔던 친구라던가 막 생각이 나시죠? 혹시 하승진 씨 아시죠? 예전에 농구 선수 하셨다가 지금 예, 뭐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키가 2m 20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2m 20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우리나라 아파트 거실 천장 높이가 2m 20 정도 됩니다. 예.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긴 해요. 2m 30 정도 되긴 하는데 대충 예전 아파트들 보면 2m 20 정도가 이 거실 천장 높이예요. 그러면 하승진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근데 우리 집 거실 조명이 좀 이렇게 내려오는 조명이다 이러면 굉장히 이분이 다니기가 어렵겠죠. 막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야오밍 씨라고. 이분은 키가 2m 30 정도 되시거든요. 예, 키가 2m 30, 아내분이 옆에 서시면 한 어깨 정도 오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크신 거죠. 이분이 194cm, 그러니까 아내분이 194, 그 남편은 230 이렇게 하고 딸이 있는데요. 딸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제가 예, 좀 알아봤더니 그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 그때 170 찍었대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170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책상에 그 조그만 의자에 그 낮은 높이의 사물함을 이용하면서 그 학생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급식을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키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주목을 받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한테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만삭의 임산부를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주변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만 해도 애를 3명이나 낳아가지고 제가 만삭을 3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막달이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누워있어도 힘들고 앉아있어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배를 가지고 한 2개월, 3개월을 산다고 할 때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서 카트도 못 밀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전띠를 하려고 해도 뭐 안전띠도 제대로 못 메고 운전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뚜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종의 그 틱장애 일종인데요. 갑자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 행동이나 특정 뭐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다던가 이런 거고요. 이게 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돼서 어떤 분이 소송을 냈거든요. 나도 장애인 등록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승소를 해서 이분이 지금 장애인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증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어려운 CRPS라는 병명이 있어요. 이 병명은 일상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통증이 닥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톱으로 써는 것 같은 통증이래요. 여러분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이 정도의 통증을 맞으면 사람이 갑자기 기절을 하죠. 기절하기도 하고 이빨을 막 깨물고 견디다가 이빨이 다 부러지기도 한대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어떤 희귀 질환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기본이고 그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법에 써 있는 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언제부터 장애 등록을 했는지 이런 등록이나 뭐 복지 카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랑 이제 같은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지? 이런 차원으로 다가가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일상생활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기적이나 일시적인 손상도 장애 등록을 해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장애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게 더 필요할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